4월 총선 대진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공천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여야 상황과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묵, 이종근,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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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민주당부터 짚겠습니다.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간의 공천 신경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 갈등의 핵심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는데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중구 성동갑 총선용 여론조사에선 이 전 실장이 제외되고 송파갑 여론조사에는 등장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원을 한 지역에서는 정작 여론조사에서 빠졌다는 지금 보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제 민주당이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예.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빼고 대신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송파갑에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넣고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중성동갑에는 공천을 줄 수 없지만 예. 뭐 송파갑 정도 되면 혹시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파갑이라는 곳은 잘 아시지만 그 현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조선 앵커를 했던 분이 이제 그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예. 이제 그 지역은 민주당으로서는 일종의 험지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한테 만약에 그 정계 복귀를 하려면 그러면 험지에 나가라 뭐 이런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천 배제나 이 험지 출마 이걸 좀 뭐 포석으로 두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윤희숙 전 의원이 세게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운동권 청산에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게 민주당에 알게 모르게 이게 먹혀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의원이 그 지역에 옛날에 출마를 했었고 또 민주당 내에서 보면 상당히 그 경력도 화려하고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공천을 못하고 망설이면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거론할 정도가 되고 이 임종석 그 의원의 전략 공천 내지는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바로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 내부의 갈등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예. 민주당 공천이 뭔가 말리고 있는 느낌.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 지역은 안 되는데 그 지역은 험지니까 간다라는 이유 하나로 가지만 예. 그래도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이 프레임이 먹겠다는 측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중구 성동갑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전략 공천 지역구로 지정을 해놨고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럼에도 이제 오늘 SNS에 승리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입장으로 읽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거나 예. 혹은 전화 통화를 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피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실장이 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의 어쨌든 중량감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네. 이렇게 험지를 보내든 뭐를 하든 설득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공천의 어떤 파열음이 적게 날 수가 있는데 임 전 비서실장의 SNS를 보면 이렇게 험지든 아니면 불출마든 임종석 비서실장을 배제하는 것을 소통도 안 하고 배제하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에 대해서 친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종석을 정점으로 예.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명문 정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외쳤던 그것이 깨지면 총선 자체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친문이 반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이게 그 분위기. 너무 그게 다음 얼척이 주입니까? 없는 거지. 시안이
자, 그러니까 최재성 전 수석은 총선 폭망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최재성 의원의 전 수석의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측근이나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에게만 이런 거를 요구하고 그것이 또 상당한 세가 있는 친문이다. 그러면 그동안 친문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공천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좀 안정적인 4년이 확보가 되면 예.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공공연하게 뒤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 쪽에 귀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게 경선이나 대권이나 이런 데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자기 명분을 먼저 갖추고 해야 이게 반발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명분을 못 갖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당의 명분을 주는 거죠. 자기 명분을 갖추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당을 해도 힘을 받을 수가 없고, 아유, 저 명분이 없으니까, 딴 데 가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좀 해볼라 그러네. 이렇게 전락해버리는데, 지금은 최재성 전 수석의 말이 어느 정도는 명분이 좀 있는 것으로 읽히고 들리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조금 더 공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최 평론가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이 중구 성동갑 여기서 사실 지금 임 전 실장 대신 추미애 전 장관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성동구와 관련돼서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예.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이 어떤 그 확실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뭔가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좀 임시 방편 같은 느낌이 들고 예. 당내에서 과연 이게 이제 수용이 될까? 특히 이제 지금 뭐 친문이라고 통칭하는 그 그룹의 나름의 어쨌든 뭐 하나의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상당히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볼 때 이렇게까지 이동 배치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 사실이 문제가 됐던 게 정권을 빼앗긴 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속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 당사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격렬하게 또 SNS에서 서로 약간 주고받은 관계고 예. 이러니까 오히려 뭐 해소를 시키기보다는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커질 일인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중구 성동뿐만이 아니라 동작 을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나왔었고 결국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공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당연한 것이요. 예. 이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습니다. 장관과 장관급을 했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그 소위 정권 교체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책임론으로 따지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됐는데 예. 기여한 사람이 임종석이 크냐 추미애가 크냐 예.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이 훨씬 크다는 거죠. 추 전 장관은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제 본인 예. 주장이고 예.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각종 데이터들을 동원해서 그 검증을 해보면 훨씬 크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왜 임종석은 안 되는데 추미애는 돼야 되느냐 하는 명분과 기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의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공천이 엇갈리는 순간 저는 일반 국민들도 갸우뚱해지면서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 7년 만에 복당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현주 전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네.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무능하고도
정말 무책임한 저는 네. 그중에서도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네,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패권을 비판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친문계에선 복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도부에게 또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반윤 연대, 그러니까 반윤의 어떤 최전선에서 뛸 사람들을 전부 다 연대하겠다 예. 이거지만, 그러나 이 당내의 인자들, 그러니까 반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굳이 외부에서 반윤의 목소리를 높인 전사를 데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 들여다본다면 지금 친문 주류,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사실 친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고 집권한 다음에 2년 후에 지금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류인 친문이 많이 당선이 됐고, 현역 의원들 중에는 사실 뭐 친명으로 가지 않는 데 있지만 친문이 주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교체하려면 친문을 공격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공격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누구보다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공을 세울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면서도 복당시킨 게 아니냐고 친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반발을 했던 사람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불출마를 얘기했지만 불출마를 전제로 해서 들어올 이현주 전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이현주 전 의원과 예. 관련해서는 친문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현주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목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현주 전 의원에게 총선에 나갈 기회를 줄지 이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면은 그 순간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공천에서 날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현주 의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게 없습니까? 그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 예? 거의 실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현주 의원은 그러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이현주 의원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친윤 정권 심판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와서 분란 키우는 것보다 밖에서 그 유명한 패널로서 방송 출연자로서 하는 게 훨씬 더 기여가 돼요. 들어오면 심판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당내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 들어올 때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지난번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이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먼저 심판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저는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출마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출마는 본인의 자유이긴 한데 일단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요. 민주당 공천 잡음의 또 한 갈래는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입니다. 서울 광진을 김상진 예비 후보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단수 공천한 것에 대해 또 항의를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죠. 2020년 21대 총선에 당시 저는 저와 경쟁력을 비교하여 우월한 후보가 있으면 양보하겠다고 중앙당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고민정 후보를 전략 공천하였습니다. 또다시 단수 공천을 하였습니다. 이번 고민정 후보의 단수 공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중앙당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왜 단수 공천을 하였는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요청이 묵살이 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는 절벽 앞에 서 있는데 등을 떠미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또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지금 김상진 예비 후보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들어보면 지난 4년 전에도 사실은 그 단수 공천을 했고 전략 공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거기서 열심히 그 표박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배제됐고 이번에도 단수 공천을 하면서 본인이 또 배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출마의 기회조차 지금 그 좌쪽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선이라도 시켜달라 이거잖아요. 그 지금. 얘기죠. 그 예. 얘기. 이제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당에서 그 제외시켜놨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그 이 문제에 불복을 하더라도 뭔가 하겠다. 이제 중대 결정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런 일은 근데 대단히 여러 군데에서 뭐 여야 막론하고 늘 있어요. 그렇죠. 늘 있기 때문에 저런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공천의 기술이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 제가 보건대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아마 김상진 예비 후보하고 거기서 경선을 하더라도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단수 공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지금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저런 걸 가지고 뭐 이 공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어서 아마 김상진 예비 후보가 어떤 중대한 결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제3지대 신당 뭐 이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구도가 다 짜여지진 않았지만 예. 만약에 수도권 같은 데서 저런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물론 경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예비 후보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실제 경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고 최고위원의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또 이런 가운데 뇌물수수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무래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된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당에서 이 기준을 형법이 이야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대서 민심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춰버린 게 이런 사건에 이제 발단이 됐고요. 예. 결국 이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반발이 된다면 어떤 기준이 이제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뭐 승복을 못하는 문제까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노웅래 의원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제 그 인천에 나가신 그분은 이성만 의원은 무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에서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민주당 표를 이제 서로 나누니까 예. 뭔가 이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두 사람 서로가 그 표는 소중하고 또 이 경력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해야 되겠고 예. 이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단일화를 요청했고요. 네네. 여기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시작 전략 공천이라는 예. 이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당장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이성만 의원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그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YTN 전 앵커 이 노정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상황이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공천 잡음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심야 회동 밀실 공천이 공천 잡음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사실 이 민주당 이 당사자들은 뭐 답을 안 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여러 반응들을 내놨거든요. 예. 이 만남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요, 예. 이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국민은 보여지면 그거를 보여지는 쪽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믿는 게 되는 게 이제 일반 국민인데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은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한 설명, 그다음에 입증을 통해서 예. 해소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공천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가 이 공천이 깨끗하거나 굉장히 우수한 이기는 공천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실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군요. 예, 그 이미지 자체가 공천 이미지가 안 좋게 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은 애써 무시하고 피해 가려고 하고 이런 느낌의 답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가면은 조금 더 이게 쌓이면 큰일 난다. 이거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기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있다. 게 있죠. 근데 예. 이게 항상 이렇잖아요. 선거에서 남의 잘못이 나의 반사이익으로 오는 경우가 예.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저쪽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는데 요번에 어제 발표한 그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은 이쪽이 너무 못하니까 저쪽도 좀 방심하나 이런 느낌이 예. 저는 좀 들거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예. 나눌 텐데. 만약에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은 알겠습니다. 물타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위기로 갈 수도 있고.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죠. 목표는 완주가 아니라 안 의원의 낙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선 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옛날 그 민노당 네, 네. 대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정치학에서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예. 그것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게 보수가 결집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2012년 겨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2012년 대선 후보 TV 토론을 이야기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적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정치는 폴리틱스, 폴리라는 말이 붙은 것 전부 다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 유동규 씨나 혹은 또 정유라 씨나 개인적인 어떤 한이 있는 것, 또 원한이 있는 것,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인정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치라는 공적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안민석 의원에게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원한을 보복하기 위해서 공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들려면 사실 지금 안민석 의원을 지금 겨냥한 정유라 씨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치라는 본연의 행위를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좀 얘기한 것 중에서 밀실 공천이 없다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또 김상일 의원께서 이현주 의원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게 없었다, 그 캠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캠프였다 이렇게 좀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11명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경북 단수 공천자 10명 중 9명이 현역 의원인데 이게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분석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역구마다 사정이 좀 달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기준이 있어요. 단수 공천을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다른 그 예비 후보자가 없으면 또 단수 공천이 되는 것이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또 만약에 그 지역의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봤더니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뭐 굉장히 크더라. 이러면 또 단수 공천이 가능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현역 의원이 있는 그 9명의 그 저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된 것이 지역마다 전부 다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영남권 전체가 60개가 넘어요, 지역구가. 예. 그 중에서 지금 뭐 한 9명 정도 현역 의원이 공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지역을 예. 앞으로 물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 추가로 단수 공천을 할 것인지가 이제 그렇죠.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이게 분석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저것만 보고서 현역 의원 공천이 예상보다 많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4년 전이나 아니면 8년 전에도 그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 그 물갈이 비율이요 대략 뭐 55%에서 60%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저 한 거는 뭐 기껏해야 한 10% 남짓 정도를 지금 단수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 현역 의원의 물갈이가 과연 과거 예년의 수준으로 갈지 아니면 예년보다 좀 못할지 예. 뭐 이건 현재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여권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 종합해 보면 아마 4년 전, 8년 전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예.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수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경남, 경북 지역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정부 출신 인사들 간의 좀 경선 이게 전망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의 지금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예. 사실 그쪽보다 눈길이 가는 건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장 뜨거운 지역들이에요. 특히나 포항 북, 포항 남 둘 다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고 검사 출신이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포항 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과 대통령실에 있지 않아도 검사 출신과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뭐 인사 담당, 뭐 비서관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엉키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네. 포항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영주, 영화, 봉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이유는 예.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혹시나가 된다 하면서 이제 비난이 쇄도하고 쉬운 지역만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사천을 하려고 했구나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 지역이 그래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뭐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 상당수도 경선을 치르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야권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권의 공천 상황. 일단 뭐 냉정하게 보면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천이 상당히 좀 사심이 배제된 느낌 같은 게 있고요. 배제돼 보인다. 사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주목됐던 용산과 국민의힘 내부에 원래 있던 국회의원들 그 현재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들과의 이것을 어떻게 배합하고 또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주목됐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 좀 뒤로 돌린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뭐 누가 예를 들면 기대 바라봤을 때 저 지역은 이 사람이 될 거야, 단수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의외로 또 경쟁을 붙인다든가 나름의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앞에 뭐 경남을 포함해서 여기에 단수 현역들을 많이 공천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또 긴장감이 또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무난하게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현역 위주의 그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좀 물갈이나 핵심이 좀 뒤로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성태 전 의원이 초반에 반발을 하다가 일단은 받아들였고 상대적으로는 일단 큰 잡음은 없어 보이는데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잡음이 없는 게 민주당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그렇죠. 것뿐이다. 근데 이 민주당이 없고 여기만 보면은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줄 섰던 현역들이 줄줄이 공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은 거의 보이지 않는 공천이 되는 거고 심지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했던 공천의 기준이라는 걸 스스로 엎은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좀 잘해 보이는 것들이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조금씩 긴장이 풀려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면은 정말 양지에서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대구, 부산 지금 뭐 면접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또 관심을 모으는 지역을 보면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비대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경쟁을 하고요. 강동갑에서는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전주혜 의원, 동대문갑에선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기에는 좀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 우선 그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 이거를요. 저게 이제 그 경선에는 민심도 있지만 그 일반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부분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좌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밝히면서 하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상당히 경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경선에 붙인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 일반 유권자들이 보면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별로 가점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원들은 가점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게 허용이 된다면 대통령실 출신이
아마 상당한 정도로 경선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요. 어찌 보면 그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그 탄생에 기여를 한 그 국민의힘 그 관련 주변 인사들 중에서 예.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정도면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 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갔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뭐 공천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그게 역차별이 되겠죠. 실제 이제 당원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질문에 네. 그 대목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데 아마도 예. 넣지 않겠나 싶어요. 네. 뭐 지켜볼 부분이고 또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 대상을 줄줄이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종로와 강남 등 또 주요 지역은 일단 놔뒀습니다. 그런데 강남을에 나란히 지원했던 박진 전 외교장관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보도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원래 종로에서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강남을로 차출됐다가 이번에 다시 종로 지역구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원모 비서관 역시 다른 험지, 뭐 경기도 수도권의 용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눈길에 끄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파열음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민주당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다 언론에 흘려져요. 예. 지금 아까 그 밀실공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언급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밖으로 공개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안 흘려지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에 흘려지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수공천 지역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디가 단수공천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하마평이라든지 예상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보세요. 국민의힘에 한 번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그냥 발표가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이원모, 박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관계자 기사거든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예. 파열음을 적게 할 가장 큰 어떤 안정적인 요소가 이런 요소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취임 후 5번째로 경기도를 찾았는데 다시 한번 이 목련꽃 필 때를 강조했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아직 그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저는 목련이 피는 계절, 천이 오는 계절에 46만 의정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우겼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특유의 허세입니까? 아니면 엘리트 의식에서 비롯된 오기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 말고 먼저 메가서울 비전과 서울 집중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자, 이모경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8일 내용인데 이게 지난 8일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때도 이제 꽃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반응들이 있었던 거고 목련꽃 이야기를 어제 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뭔가 운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서 예. 다시 한번 뭐 써도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목련꽃이 굉장히 필 때는 화려한데요. 네. 질 때는 무참하게 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약을 대중한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건 좋은데 예. 이 실상을 보면 너무 충돌돼요. 만약에 이렇게 분도하고 또 서울 편입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 게 동시에는 뭐 뜨거운 얼음이라든지 네모난 동그라미라든지 예. 이런 잘 성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들을 때는 화려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네. 문제는 이런 수도권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인가 이게 초집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분권 자치가 되고 뭐 예를 들면 불경의 메가시티 구상을 국민의당 단체당들이 다 이걸 없앴고 이번에 김포 편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들 3분이나 이상이 이걸 반대했거든요. 네. 당내 의견도 제대로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라고 계속 예. 내지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을 해주셨고 한동훈 위원장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전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연설 중에 현 학생이 항의를 하다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당장 야당에서는 또다시 과잉 경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어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R&D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되돌려 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법과 규정, 경호원 측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요,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조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명분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를 저도 수행 비서관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경호원들을 두둔했는데 저긴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악수를 했던 지난 상황과는 다르다. 다르죠. 그거군요. 거리가 상당한데 저 정도면은요, 그 즉각적인 위해는 있기가 어렵잖아요. 권총을 가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 행사는요, 그 메탈 디텍터니 이런 모든 게 동원돼 가지고 위험 물건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사전에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거리면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처럼 그럼 뭐 얘기를 하는 걸 두고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다른 분들을 좀 약간 배려해 주세요 정도로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저렇게까지 해서 들고 나가면 저는 원래 경호처가 저렇게 무례하고 오만하고 과도하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지난번 강성희 의원 때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도한 조치였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고성을 지른 학생이 녹색정의당 소속 대변인 그러니까 좀 정치인인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어요. 그렇죠.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카이스트에 다니면서도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카이스트 졸업생이 뭐 정치인이다 아니다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본인은 정치 행위로서 저런 그 요구를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호 수칙만 따지고 놓고 보면 저렇게 조치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도 비슷한 견해인 것이 이게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거를 아주 경호 수칙을 아주 경직되게 적용을 해서 꼭 그 입을 틀어막고 저렇게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었느냐. 그 부분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경호원들의 대응 그리고 이 학생의 소속을 두고선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다른 의견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경호원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이 함께 합니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최 측이 지금 포함이 돼서 이 장면이 어쨌든 졸업식장이잖아요. 그럼 졸업식이 원만하게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끌려가는 장면 다시 보시겠지만 주최 측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끌어갔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사실 두 분 의견과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완전히 계속 대통령의 어떤 행사 때마다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혹시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수칙이 하드랜딩을 하잖아요. 소프트랜딩 하지 않고. 저는 이번엔 좀 놔뒀다면 더 적극적으로 주최 측에서 그 학생을 말렸을 거예요. 오히려 경호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졸업식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서 그런 이 식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일부러 벌리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장면들을 계속 되풀이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주최 측이 예. 이것을 아주 설득을 통해서 끝낼 거냐 이것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거냐는 대통령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일정 연기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이제 국빈 방문을 예정했고 또 일주일도 아닌 준비 기간 그리고 다 와서 현장 뭐 대응팀까지 다 갔다는데 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예. 이유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총선을 위해서 뭔가 욕을 먹어도 또 외국으로부터 이걸 항의받아도 본인이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예. 이건 김건희 여사와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라고 하는 그 주가 조작 문제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명품백 문제까지 거론되니까 이 문제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또 뭐 함께 나갈 수도 없는 상태고 예.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서 항의를 받더라도 총선에 유리하다면 하겠다. 뭐 이런 입장에서 결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예. 제가 국민의힘이 이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나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입니다. 민, 한, 연인데 민생이에요. 일단 의대 정원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고 계속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막 투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가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 이런 얘기도 해요. 대통령이 내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시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그럼 또 있느냐? 그렇게 또 성과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갖다가 거의 뭐 엄청나게 쓸 정도로 또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한동훈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게 나가가지고 조명을 받으면 한동훈 위원장과 총선에 뭐 그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게 이목이 딴 데로 또 돌려질 수 있잖아요. 마지막은 여사죠. 예. 여사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는 벼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벼르고 있는 이슈인데 그 벼르고 있는 이슈를 햇빛 아래로 이렇게 예. 테이블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예. 아쉬운 부분이고 대통령실은 조금 비난이나 뭐 이상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 판단하고 잘한 거예요, 이건. 정무적으로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일단 63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김 여사가 편지를 지금 전달을 한 건데 그러면은 뭐 공개 행보를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닌데 예. 이걸 잘 예. 들여다 보면 침묵을 깼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행보를 보였다기보다 예. 자 어떤 일이었냐면 유재국 경이라고 한강에서 투신 경찰대 구조대원입니다. 투신한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다리 밑에 그 발이 끼어서 못 올라와서 예. 안타깝게 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4주기예요. 2월 15일이. 근데 3주기 때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갔었어요. 예. 가서 그 아이가 지금 뇌성마비거든요. 아이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한번 만났던 분들이고 그래서 다음 해에 꼭 과일 바구니를 보낸 거예요.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인연이 이미 작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특히나 또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그 부인은 사실상 이 남편의 그 비보를 듣고 조산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그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위로의 어떤 뜻이고 그런데 이것을 두고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라든지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든지 이건 확대 해석이다. 지금 이미 대통령이 순방도 지금 연기한 상황에서 굳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인데 지금 통합을 선언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개혁신당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를 하고 지금 뭔가 파열음 비슷한 게 들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제 최고위원 예.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취소를 그렇죠. 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0시에 한다고 했다가 또 1시간 전에 취소했고 이러면은 틀림없이 저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제 결국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간의 갈등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이 당에 합류한 뭐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나 네. 아니면 정의당 전 그 배복주 부대표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본인과 정책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토를 하거나 뭐 주류가 될 수 없을 거라든가 뭐 자기가 대표의 권한으로 뭐 공직 후보에 추천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는 자 본인한테 전권 대표라는 거를 맡겨달라 뭐 이렇게 이낙연 대표한테 요구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이 개혁신당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마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아니 공동대표가 2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어느 한쪽으로 그 사실상 전권 대표라는 거 그러려면 공동대표를 왜 했습니까? 그게 합당의 정신인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개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저걸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저렇게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개혁신당의 그 어떤 갈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이번 총선 때 글쎄 뭐 총선 때까지 과연 유지가 될까? 뭐 이런 걱정까지 생기게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목리가 갈등을 부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목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목리를 부렸다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 어떤 지어낸 이야기고요. 예. 현실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이 합당 과정에서 그리고 이 개혁신당은 진취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몽골 기병처럼 뭔가 활발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작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동대표제를 두다 보니까 이 활동에 뭔가를 좀 게릴라전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측하지 않은 어떤 시간,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측하지 않은 장소에 나타나서 뭔가를 이루어야 돼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즉각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공동대표나 이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뭔가를 합의하자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한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지역 출마를 결의하자라고 하는데 이 지역 출마 결의를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점이 이준석 대표 입장은 가장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더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논제가 아니라 정말 현재 뭐 예를 들면 운동권 청산이니 군부 독재 청산이니 이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민생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당내 이 최고위원회가 계속 검열 기관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결정을 위해서 당 대표와 이 정책위 여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당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결국은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뭐냐면 예. 이준석 대표가 당의 대표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